탄핵 정국소.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불지핀 우리법 연구회 의혹.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서부지법의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장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 후신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 일곱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헌재 이념 지형 논란까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향한 우려의 시선은 커져가는데,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솔직히 불신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까지 또 한 번 삐끗한다고? 헌재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7년 전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사라졌던 우리법 연구회는 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주홍 글씨로 다시 등장한 걸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는 과연 편향성 논란을 떨치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명문의 결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끝으로 결정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극심한 진영 갈등 속 어떤 결정이 나오든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요. 헌재 판단을 앞두고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헌재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의 중심엔 우리법 연구회라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미 해체돼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법 연구회는 도대체 어떤 모임이었길래 이토록 뜨거운 정쟁의 대상이 된 건지, 추적자들이 우리법 연구회 논란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잘못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내린 결론. 그런데 헌재 결정 17일 전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험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이날 문영배 권한 대행의 주문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3분만 질문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추가 발언 요청을 거절했던 문영배 권한 대행. 반면 국회 측은 문 권한 대행 덕분에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문 권한 대행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힌트를 준 것이라 비판했는데, 헌재 이번 결정이 드러낸 재판관들의 이념 지형도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어온 헌재 재판관 3명이 전원일치 결정에 동참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 의결로 해결됐다는 취지의
별개의 의견을 제시한 것. 이를 두고 진보, 중도, 보수로 나뉜 헌재 이념 지형 속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법관의 업무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노동법 부자 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저희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영배 권한 대행의 SNS 글로 촉발된 편향성 논란도 커지는 상황. 극심한 진영 갈등은 문영배 권한 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 시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행배 지나갔네. 매일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에 경찰은 소음 측정기까지 설치했는데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문 대행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소음 공격을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들은 무슨 근거로 며칠째 이 아파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 문영배 집이 저쪽 정문 쪽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 정문 쪽 동이 정문 저 문영배 집이래.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시위대가 전해들은 카더라식 정보는 과연 사실일까? 이거를 그때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그 문영배님이 입주자로 등록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안 되는. 아 정말요? 그 주민들 불편하다는 말씀들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엄청나죠. 불편한 거는. 뭐 다투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가장 불편한 것이 과격하잖아요. 대놓고 이게 그 쌍욕을 하니까. 문영배 대행은 이 아파트의 입주자가 아니라며 항의도 해봤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이곳은 문영배 권한대행 거주지와는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의혹 제기도 난무하는 상황. 그가 속했던 우리법 연구회가 촉발한 편향성 논란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우리는 우리법 연구회가 남긴 흔적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체된 모임의 흔적은 과연 남아있을까? 온라인상에서 15년 전 우리법 연구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회원끼리만 공유해온 듯 대부분의 게시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에 멈춘 우리법 연구회의 활동 흔적.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학술 세미나 외에도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진 내용이 상당수였는데 논문집을 발간했을 땐 기념 행사를 열고 함께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권한 대행이 직접 단 댓글도 있었습니다. 문영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법 지방에서 계속 활동하는 판사가 우리법 뭐 회원이지라는 게 이상해서 네. 내가 기억이 우리법 또 요거 그 해체되기 전에 모임을 열심히 했대요. 당시 부산 고법 부장판사였던 문영배 권한 대행은 매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미나를 오갈 만큼 우리법 연구의 활동에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6년 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문영배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 판단에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법 연구회장이던 2009년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내 사모임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학술 연구 단체입니다. 그 사모임의 정의가 판사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드는 어떤 단체다. 이런 뜻이라면은 우리법 연구는 사모임 아닙니다. 외국법 연구하지 말고 우리법을 좀 연구하자. 우리법을 외국의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이론 소개할 필요 없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법을 어떻게 실정에 맞게 해석할 건가. 그렇게 출발한 게 우리법 연구회거든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 다른 회원들 생각도 같았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다시 불거진 우리법 연구회 논란에 대해 쓴소리부터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본인만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밀어붙인다? 우리법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법 연구회는 그런 식으로 법조인들이 걷자는 게 아니고 의문이 제기되면은 충실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의심 살리를 하지 말고. 근데 이 서부지법 판사는 거기다 또 이 110조를 저격을 배제한다? 의심스러운데 피고인이 이걸 해야지 왜 피고인이 불리하게 왜? 이거 우리법 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건. 난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 탄핵 정국 속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의 행태를 두고 창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한 건데 애초 우리법 연구회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대학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온 친분의 이제 계기는 법대 학부. 그 당시 법대 학부 이름이 피데스였어요. 제대로 된 법조 얘기를 가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모이자.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그냥 뭐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고 좀 의미 있는 공부를 좀 한두 시간 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뭐 저녁 한 끼 먹고 헤어지자. 다른 창립 멤버들 역시 출범 당시엔 친목 성격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친목 모임의 성격이 더 강했죠. 가까운 대학 때 그때 이제 가까웠던 연선 13, 14기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이제 현안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뭐 자유롭게 좀 얘기하고 그런 정도였죠. 김홍석법관 형전 읽고 자기들 느낌들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 모임이었어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놀고 누구네 집 돌아다니면서.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낸 소수의 선후배가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책도 읽은 게 우리법 연구회 모임의 시초였다는 것. 당시 누군가는 법관이었고 또 누군가는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제 뜻을 이제 모으는 이런 자리가 이제 88년도 6월 그때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제2차 사법 파동이 있었어요. 친목 모임을 하던 소수의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건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1987년 그 이듬해였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첫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며 6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바로 그해 청문회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저물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던 그때 친목 모임이던 우리법 연구회도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태동한 겁니다.
김용철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젊은 법관들이 보기에 이런 간섭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우리 젊은 판사들이 보기에 조금 못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법부의 독립과 이제 사법행정의 또 사법부의 내 민주화 이제 이러한 그 이슈를 내걸고 김용철 대법원장 퇴진 운동을 벌였어요. 6.19 선언 이후에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그대로 유임되자 젊은 법관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명운동을 주도한 법관 개개인의 이름이 신문 일면에 보도될 정도로 주목받았는데 소수였지만 그들의 개혁 목소리는 법원 안팎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규정되진 않았던 겁니다. 이제 바른 길을 가자는 그러한 모임이 이제 모임이었지 뭐 법원에 무슨 뭐 주류 세력이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모임이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보라고 보겠죠. 그러나 저는 진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화 과정에 있던 판사들이다 이렇게 보죠. 1988년 2차 사법 파동을 계기로 모임이 만들어진 뒤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90년대 중반쯤 되나? 한 100명 가까이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일로. 옛날에 자기들이 좋아했던 선보들이 친목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책들 하나씩 들고 있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모인다더라.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이념 집단이란 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우리법연구회 결성 초기 법원 내부 움직임을 지켜봤던 인물을 만났습니다. 제가 1985년에 법관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2006년 3월에 퇴직을 했죠. 20년간 판사로 일했던 그에게 우리법연구회 존재가 각인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2002년 인사관행을 뒤흔든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행위 그 계기였습니다. 퇴직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발탁된 거는 정말 법원에서 아주 그 신선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나이가 아마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이고 판사 출신이고 이 사람이 그 검사들의 어떤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는 것은 그 당시는 거의 상상을 못하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였죠.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부장판사는 대법관,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김종훈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의 사법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것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커진 존재감과는 달리 연구회 가입 절차는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법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입회를 하고 싶어도 그 어떤 주위에 있는 추천 이런 것이 없으면은 가입을 할 수 없었죠. 법원 내에서 저 가입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모임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알아야지 회원이 되고 말고 결정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뜬기억이 나는 거죠.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변호사와 법관 간의 비밀 모임이라는 의혹에도 휩싸였는데 우리법연구회라는 법관이 포함된 모임이 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법원에 있었을 때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말하자면 그 연장자들한테 이게 법원에 이런 소위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 법관들은 모르겠지만은 법원에 소위 부장판사나 이런 쯤 돼서 뭐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법관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탈회하는 것이 나는 옳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용은 당시 대법원장의 우려 표명에 부장판사 이상의 초창기 멤버들과 변호사 회원이 대거 탈퇴했지만 젊은 법관들 위주로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말이야. 어디 있다 이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쇠기둥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벌인 이 사건. 공중부양으로 불렸던 한 장의 사진은 국회 내 폭력 사례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법원 내 학술 모임이라던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1심에서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돌연 우리법연구회로 불화살이 날아든 겁니다. 하나의 비슷한 사조직이 법원 내에 있어서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그런 서클 이런 것은 반드시 이거는 해체돼야 됩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가 빗발쳤던 상황. 대한변협과 시민단체 30여 곳까지 나서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회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회원 공개 요구에 대해 문영배 당시 부장판사는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우리가 좀 못마땅하신 모양인데. 그런가요? 우리는 그 공개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우리가 굳이 그걸 비밀로 할 뜻은 없고요. 그거는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논란에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2010년 처음 공개한 명단에 단 60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자리 남았던 분들 중에 지금 계속 거론되는 문영배 의원분들이 중심돼서 했을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 활동은 언제까지 이어졌던 걸까? 법원 도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2010년 회원 상당수가 탈퇴하면서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해체하고도 몇 사람들 모여서 논문집들 계속 내고 그랬어요. 근데도 한 10명 가까이나 10명 했던 사람들은 모여서 논문집 내던 걸 끝까지 내자. 정기 논문집을 낸 지 7년 만에 문영배 권한대행 등 현직 판사 위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당시 문 권한대행이 기고한 글입니다. 그는 판사가 하지도 말아야 하고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 현실 정치 참여를 꼽았는데 하지만 우리법 연구회는 결국 길고 긴 정치 참여 논란 끝에 2권의 공개 논문집을 끝으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2018년도쯤 그쪽 모임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해체하겠다는 말 그때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다 선배들한테 통보한 거고. 그런데 모임 해체 전부터 법원 내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새로 바꿔서 활동을 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을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 이름을 바꿔서 활동한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의 상당수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2010년 그 이듬해 등장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실상 우리법 연구의 후신이 아니라는 반응이 이어진 겁니다.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된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에도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 연계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혹의 실체가 있긴 한 걸까? 회원 자체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으로 중복 가입해서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의 법률상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활동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거는 뭐 후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은 게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연계 논란은 다시 한번 정쟁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비난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보란듯이 두 모임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기용했는데, 요직에 가고 있다 보니까 풀하게 돼가지고 무슨 사교직같이 되고 하나처럼 되고 이제 되고 그러니까 좀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대법관 14명 중 6명이 두 모임 출신으로 채워졌고,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역시 두 모임 출신으로 발탁된 겁니다. 판사 재직자가 5,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판사의 3%의 수준에 불과한데요.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법원에서 중요 보직에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로 볼 때는 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 너무 많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로 인해서 법원이 이렇게 해서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조직에서 그런 어떤 실력으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다 해서 인정받아서 발탁이 되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거거든요. 2020년 5월 전현직 대법원장 체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어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화려한 퇴임식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지 1년 5개월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였는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구속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게 하고 탈퇴시키고 이러면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네. 그거 유명하잖아. 네. 그래서 사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촉발시킨 배경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문건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문건입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수가 급증하자 과도한 몸집 굴리기를 막을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우리법 연구회 후신 모임이라고 평가한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실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모임 방식 역시 우리법 연구회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무려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셈인데,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고 그 멤버분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거는 혹시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의도적이라고 봤죠, 그때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어진 우리법연구회. 논란 속에도 명맥을 유지했던 이들 연구 모임이 법원에 남긴 건 뭘까? 저항세를 갔을 때는 뭐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법연구회가 그 엘리트들 다 쫓아내는 자리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는 이게 뭐지? 근데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다수 판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